개장 전 74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시장 특징 먼저 헤드라인으로 체크해볼까요? 미국, 베트남 무역 합의의 상법 개정안 통과까지 코스피 약 3년 9개월 만에 3,110선 돌파, 연고점 경신입니다. 자, 어제 전해드린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 합의에 이어 오후 들어 상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최종 통과된 안을 보면요. 이사 충실의 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여기에 사회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여기에 3% 룰도 포함이 됐습니다. 자, 3% 룰이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로 전날까지 최대 쟁점이 됐던 이슈였죠.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의원 분리 선출 등의 내용은 빠졌지만 해당 내용들은요, 추후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 후에 추진한다고도 합니다. 자, 이는 외국인 한국 시장평가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이어지는 이슈죠. LS증권은요, 이번 상법 개정안 자체는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지적을 받아온 제도적 인프라의 개선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빠진 조항들도 있고 이미 알려졌던 재료였음에도 외국인들은 어제 시장을 순매수했죠. 특히 코스피를 6,290억 원이나 순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의 코스피 5천 투기, 어제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자사주 원칙적 소각 입법도 추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의미하는데 앞서 살펴본 상법 개정에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 그리고 뒤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소득세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이 일련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간밤 나온 무버들도 정리를 해봐야겠죠. 시장이 가장 주시하던 건 미국 감세안과 고용보고서인데 일단 고용보고서는 예상 외로 잘 나오면서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죠. 여기에 섹터별로 보자면요. 국정기획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과학기술부 총리로 승격시켜서 AI 산업의 육성 컨트롤타워를 맡기는 안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을 최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의 단독 보도였고요. 감세안과 함께 태양광 섹터에 영향을 줄 뉴스까지 있었습니다. 감세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어제 하원에서 진통 끝에 트럼프의 BBB, 즉 감세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시장에 미칠 내용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단기와 장기로 영향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감세안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기업들, 특히 미국 기업들은 수혜가 예상이 되죠. 여기에 모두가 잊고 있었던 또 하나의 글로벌 증시 리스크, 미국의 부채 한도 도달, 즉 디폴트 가능성과 관련해서요. 부채 한도를 최대 5조 달러가량 인상하는 안이 포함이 됐습니다. 현재 36조 1천억 달러 규모의 부채 한도의 도달 시점, 즉 엑스데이트가 7월 말로 예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 한도 상향은요. 단기 증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감세는 부채 증가를 의미, 미국의 재정 건전성을 두고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죠. 자, 이와 함께 섹터별 영향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전기차 세액공제 9월 말 종료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을 좀 찾아보자면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본 AMPC, 즉 첨단 제조 세액공제는 큰 변화가 없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도 35%로 확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은 최악은 피한 상황입니다. 원래 상원 초안에는요, 연내 운영을 시작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최종안에는 공사 시작으로 변경, 이외에도 중국 부품을 사용하면 오히려 세금을 내야 하는 조항도 함께 삭제가 됐습니다. 여기에 태양광주는요, 촉매가 될 또 하나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요, 중국 공업정보화부 리거청 부장은 태양광 기업 및 산업 관계자들과의 회동에서 무질서한 가격 경쟁을 관리하고 노후 생산 능력의 조기 폐쇄를 가속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쉽게 풀어보자면 중국발 태양광 저가 경쟁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겠죠. 간밤 뉴욕 증시에서 솔라에즈가 16% 급등하는 등 감세안에 안도한 태양광주는 여기에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오늘 우리 태양광주의 추가적인 동력이 될 뉴스가 될지 여부도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이번 조치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주 7월 2일 중국 고위급 경제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질서한 저가 경쟁을 단속하겠다고 한 발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중국의 감산 및 산업구조 재편 움직임과 관련된 신호가 이렇게 보셨듯 태양광뿐만 아니라 다른 출혈 경쟁 피해 업종, 예를 들어 철강, 석유화학, 전기차 등에서도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나온다면 우리 기업들은 추가로 안도할 수가 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자, 큰 맥락에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애프터마켓에서도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64,000원 선을 돌파했죠. 현재 지수가 상승 국면이라는 점에서 소외주들이 오르고 있는 건데요. 자, 그리고 앞서 짚어본 중국 뉴스 또한 소외주에겐 호재인 소식들인 만큼 당분간 키 맞추기가 계속되는지 또한 함께 지켜보시죠. 그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는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혜수입니다. 셀트리온이 국내 체외 진단기기 기업 휴마시스와 벌인 코로나19 진단키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나머지 판결에 대해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두 회사는 2020년 6월 코로나 신속 진단키트 공동 연구 및 제품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셀트리온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듬해 초까지 미국 시장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수차례 휴마시스의 발주를 진행했으나 휴마시스가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를 휴마시스에 통보했고 두 회사는 맞소송을 벌였는데요. 공시에 올라온 재판부 주문을 보면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에 손해배상 및 선급급 38억 8,776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요. 이와 동시에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 물품 대금 및 관련 손해배상금을 약 127억 1,07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셀트리온은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KCC는 어제 장마감 후에 여러 공시를 냈는데요. 먼저 주당 1,000원씩 현금 배당 결정을 알렸고요. 또 16년 만에 교환사채 발행도 알렸습니다. 교환 대상은 HD한국조선해양인데요. KCC는 HD한국조선해양 지분 처분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해외 자회사 MOM홀딩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MOM홀딩스는 미국 자회사의 인수금융 차입금의 상환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공시 보시면 MOM홀딩스 주식 21만 8,785주를 약 9,856억 원을 추가 취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나온 공시 두 가지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고요. 계속해서 증시모닝 브리핑, 오늘은 손창현 24인베스트먼트 팀장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시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셀트리온과 휴마시스가 진행 중인 코로나19 진단키트 납기 지연 소송 1심에서 셀트리온이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자세한 진행 상황 짚어주시면서 이 두 기업에 미칠 영향도 함께 체크해볼까요? 예, 일단은 이제 코로나19 납기 지연 소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엄청나게 진단 키트가 부족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소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셀트리온에게는 뭐 휴마시스에게 39억 뭐 지급 판결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휴마시스에는 이제 셀트리온의 128억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 128억을 지급을 판결을 이제 뭐 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결 금액으로만 보면 일단 셀트리온에는 좀 손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88억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 부여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항소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항소를 한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시기가 상당히 좀 많이 지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짧게는 1, 2분기 정도, 뭐 길게는 뭐 몇 년간 그렇게 기간이 좀 지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소송에 대한 부분으로만 보면 결국 일단 뭐 휴마시스가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긍정적인 효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 항소가 좀 길게 좀 지연이 된다라고 하는 걸 감안해보고, 그리고 또 만약에 길게 지연이 된다라고 봤을 때 휴마시스 쪽에서 패소가 된다라고 보면 휴마시스가 상당히 좀 뭐 위태로울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휴마시스가 최근에 이제 매각을 준비 중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현금성 자산도 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3년간 일단 재무 구조 자체가 상당히 좀 깨지고 있는 상황이다,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셀트리온에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슈마시스가 일단은 제대로 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발목을 잡을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휴마시스에는 조금은 긍정적인 이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송 패소 여부에 따라서 주가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시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는 KCC 관련 내용이죠. 보통주 한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을 했습니다. 기업 가치 제고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배당 매력 얼마나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일단 기업 가치 제고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가 배당으로는 0.3%밖에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업 가치 제고 계획 중에 일환이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2030년까지 PBR 1배 이상의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사의 5년간 평균 PBR은 0.34배로 될 정도로 상당히 저평가 수준이다. 이걸 28년까지는 0.5배 수준까지 높이고 이걸 30년까지는 1배 수준까지 높이겠다라고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동사는 상장사 보유 주식만 해도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2조 8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이 2조 5천억 아래에 있다라는 것만 감안을 해봐도 상당한 가격적인 매력이 높다. 거기에 이제 실적가에 대한 배당 목표를 좀 보시면 2030년까지 매출 10조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10%를 달성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배당 성약은 최소 6천 원을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1,000억 원 미만에서는 최소 배당금 그리고 1,000억 원 이상일 때는 영업이익 10%의 추가 배당금을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가는 단기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봐도 좀 긍정적인 매력이다. 그래서 1분기 기준으로 PBR이 0.45배인데 이걸 이제 1배 수준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보면 70만 4,500원입니다. 그럼 괴리가 상당히 크죠. 그런 점에서 중장기적인 로드맵도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CC 관련해서 또 하나의 공시를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제 해당 공시와 함께 교환사채 발행을 16년 만에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교환 대상이 자사주도 아니고 삼성물산 주식도 아닌 HD 한국조선해양의 주식입니다. 최근에 태광산업이 자사주를 기반한 교환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 이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KCC 투자 입장에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이게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를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채 발행을 하면 결국에 전환사채나 일단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을 하면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영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환사채는 이제 자본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일단 부채 비율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자 부담도 거의 0%이기 때문에 발행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소각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직접적으로 자본을 들여서 일단 현금을 사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교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좀 배제된 부분이죠. 그래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일단 신규 주식을 발행을 하지 않고도 교환사채를 발행으로 하면서 유동성을 확보를 해서 MOM이라는 홀딩스의 자회사 유증 참여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환사채 발행 KCC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전일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탈플라스틱 관련주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일장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을 맞아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히자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섹터 상승률이 무려 13%대에 달했고요. 섹터 내에서 세림 BNG와 삼육물산은 상한가 터치했고 에코플라스틱이 17%대 강세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 중 구체적인 내용 조금 더 짚어보면요. 우선 내년부터는 음료 페트병 재생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고요. 또한 산업의료기기를 제외한 모든 전기 전자제품에 대해 제조 수입자가 반드시 회수하고 재활용하도록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실화된다면 탈플라스틱 및 친환경 산업 전반이 크게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들려올 소식도 체크해 보시죠.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정책이 사실상 상시화될 거란 전망에 전일장 중국 소비 관련주들과 함께 항공주들이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소비와 숙박 등 내수 진작 효과를 고려해 무기한 연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3분기 중 시행된다는 점만 밝힌 상태로 정확한 일정은 조율 중입니다. 중국 소비와 관련해서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국경절이 승부처로 꼽히는데요. 과거 최대치인 806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방문했던 2016년에는요. 국경절 연휴 기간에만 약 25만 명이 한국을 찾았다고 하고요. 이 기간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쓴 비용이 약 6,500억 원에 달했다는 추산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100만 명이 증가할 경우 국내 총생산, 즉 GDP가 최대 0.08%포인트 상승한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더 자세한 전망은 이어지는 분석에서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어제는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게시를 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여기에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어제 탈플라스틱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정책 주요 내용 짚어보면서 수혜주도 좀 선별을 해볼까요? 예, 일단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구체적으로 발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뭐 대략적인 로드맵은 어떻게 뭐 좀 정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먹는 샘물과 이제 음료 페트병 재생 원료를 의무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가전제품과 제조 수입자에 대한 회수하고 재활용을 의무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생 원료 도입과 더불어서 회수와 재활용 시스템이 결국에는 기업들로 고스란히 비용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이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뒷받침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수혜 관련 섹터는 분명히 좀 정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용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를 만들고 있는 LX 하우시스나 에코플라스틱이 있었고요. 그리고 친환경 포장재, 그리고 종이로 많이 사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삼육물산이나 한국 패키지 등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폐기물 기반으로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을 만들고 있는 CTK라는 회사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가장 탑티어 종목은 LX 하우시스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이제 국내 1위 인테리어 자재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동사가 자동차용 소재가 계속적으로 매출 비중 포션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동차에 대한 판매 증가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PBR이 0.37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라고 해서 LX 하우시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탈플라스틱 정책 수혜주에 더해서 저평가 매력까지 가지고 있는 LX 하우시스 토픽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슈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정부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을 상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주에 훈풍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토픽 종목도 함께 꼽아볼까요? 원래는 이게 7월부터 연말까지 일단 일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라는 정책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상시화, 무제한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11월과 10월 말에 열릴 에이펙 정상회담이 가장 큰 이 시그널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방한을 한다라고 하면 다양한 중국과의 사업이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입장도 또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중국 비자 연장 시에 수혜주는 렌트카 사업 관련된 업체들, 그리고 항공사, 여행사,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은 역시 카지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계속 중국 단체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 해외 관광객에 대한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탑티어 종목 GKL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 모닝 브리핑 오늘은 입사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